한국 상품이 중국에서 한동안 거의 뭐 불매운동 당한 적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애국주의 소비라고 표현하던데 뭐 그렇게 나오면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도 이제 일본 불매 운동하고 네. 그랬지만 지금 중국은 그게 조금 심하죠. 그래서 이제 문화적인 트렌드 또는 경제적인 트렌드로 이렇게 자리 잡아버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미중 대립이 심하다 보니까 아니 미국이 저렇게 봉쇄하고 한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도 그 편에 지금 서 있는데 그럼 우리라도 화웨이 거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삼성폰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주지 않으면 중국 기업들은 어떡할 거냐. 이제 이런 심리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자꾸 이제 애국 소비라는 이제 중국어로는 구오차오 한자로 국초죠. 흐름조차 써서 그래서 구오차오라는 흐름이 이제 굉장히 시사 용어에 등장할 정도로 그렇게 돼버린 거죠. 저게 한국 물품에서 배척받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자면 예컨대 삼성 휴대폰이 왜 안 팔리느냐. 한국 제품이어서 그러냐. 다른 이유가 있느냐. 이걸 명확하게 봐야 될 거고요. 애국주의 안에서도 사실은 이제 결국은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제여서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한국제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사겠다라고 하는 게 있죠. 좋은 거는 한국자도 사는데 그렇죠. 어중간하니까 그냥 그 당하는 사실, 거군요. 네, 경쟁력의 문제죠. 경제의 신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신과 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저희 3프로 채널에 한번 나오셔서 많은 관심을 보였던 서강대학교 이욱연 교수님 다시 한번 초청을 했는데요. 이분 중국 전문가, 특히 중국 문화 전문가셔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의 소프트 산업 내지는 어떤 뭐 눈에 보이는 상품이라도 뭔가 감성적인 터치를 해야 되는 시대가 돼서 어떤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특히 요즘 중국은 내수를 본격적으로 살려보겠다는 게 중국의 경제 정책의 넘버원인데 중국의 내수 산업에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또 과거의 실패 사례, 성공 사례 등에서는 어떤 교훈을 좀 배울 수 있는지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중국과 관련한 비즈니스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보시면 좋을 만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서강대학교 이욱연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국이랑 굉장히 친하게 잘 지냈고 네. 솔직히 중국 덕을 많이 봤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인건비 올라간 거 다 중국으로 공장 옮겨서 다 네. 해결했고 어찌 보면 더 큰 찬스를 얻었는데 요즘에는 뭐 그 좋았던 시절 이제 끝나간 것 같고 네. 뭔가 새롭게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 30년 동안 한중 수교 30년 동안 우리 수출에서 이익 난 게 한 86%는 다 중국에서 이익 났으니까 예. 중국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굉장히 큰 도움 많이 도움을 준 줬죠. 거죠. 예.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기업인들 공무원들 중국 가서 엄청난 대접 받았습니다. 공항에 내리면 경찰차들이 이렇게 호위하고. 왜 그렇게 반겨줬어요? 이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결국은 우리하고 뭐 합작을 하던 뭐 사실은 한국하고 기회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융숭한 대접을 했고 공장을 세워주면 그들 입장에서는 일자리기도 그렇죠. 하고 소득원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융숭한 대접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대접은 없어졌다. 없죠.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이제 그런 대접은 받기 어려운 상황. 이제 구조적 전환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구조적 전환기라면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의미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중국하고에서 수출을 하지만 수출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최근에 특히 그렇죠. 그렇죠. 이제 예. 반도체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중국도 이제 자체도 변화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추세로 보자면 한 1~2개월이 있다가 회복될 상황이냐 예. 아니면 뭔가 구조적인 차원에서 전환이 필요한 전환점에 서 있느냐 요즘이 예, 이제 이거를 이제 봐야 되겠죠. 중국 수출 안 되는 건 뭐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 그렇죠. 뭐 코로나 동안에 뭐 봉쇄 기간이 길었던 거 네네.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어찌 보면 일시적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이제 뭐 경제적인 차원에 또에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30년 이제 한중 수교과 30년이 지나고 새로운 이제 모멘텀을 만들 때 한번 30년의 경험을 한번 우리가 경험을 다 한번 정리해보고 리셋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그러게요.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중국과 많이 거래를 해왔으면 중국에 대해서 이제 알 만큼도 알 텐데. 그렇죠. 뭐 중국이 변화들 거기에 또 맞춰서 하면 될 거 아니냐 네.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문화적인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 가서 성공했고 어떤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느냐 이런 차원을 보면은 이제 중국이 내수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내수로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해 나가는데 우리가 결국은 내수를 뚫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동안 중국 내수에는 굉장히 취약했거든요. 주로 이제 중간재라든가 중국을 활용한 수출 이거는 그렇죠. 오케이인데 중국에다가 직접 파는 물건과 서비스에는 우리는 굉장히 약했죠. 하기야. 제가 아는 많은 분들 예를 들어서 칭다오라든가 네. 산동 지역에 많이 진출했었죠. 우리나라 공장. 그런데 이제 이런 공장들은 사장님 사실 중국어도 못하세요. 그런데 진출합니다. 그리고 중국 종업원들 잘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거의 여기서 다 설계해가지고 모형 떠가지고 거기서 제작만 해가지고 세계 시장에 팔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 직원들 어떻게 뽑는지 뭐 일 어떻게 시키는지 네. 그럼 그쪽 담당 뭐 사장이든 그쪽 조선족 현지한테 동포들이 많이 맡기고 도와줬고요. 이런 설계도대로 이렇게 만들어만 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세계 시장에 팔았으니까 네. 이거는 중국인을 이해할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중국 시장을 연구하지 않아도 됐던 형태였는데 그러네요. 이제 중국 시장에 팔아야 되는 형태로 바뀌게 되면 이제 과거와 다른 새로운 리셋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대개는 보통은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건 우리도 그간 거쳐왔잖아요. 네. 1970년대 내수 시장 알고 80년대 내수 시장 알고 하다 보면 다 그렇게 조금씩 눈높이도 높아지고 네. 뭐 그것도 이제 선진국들도 다 그렇게 거쳐왔는데 중국도 뭐 마찬가지라고 보고 그냥 우리의 한 20년 전 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어찌 보면 바로 우리의 기억이 있으니까 아, 이런 네. 거 좋아하겠구나. 네. 바로 알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는 게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시장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네. 문화도 비슷하고 사실은 뭐 생활 패턴도 좀 비슷하고 그러니까 나 중국어 못하도 그냥 가서 팔면 되겠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거 중국인도 좋아할 거야. 예. 왜냐하면 미국이나 이런 시장은 너무 다르니까 우리가 치밀하게 연구 분석을 하는데 중국은 그렇게 연구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중국 잘 알아. 삼국지도 읽고 그리고 노노맹자도 잘 알고 우리하고 비슷하잖아. 먹는 것도 그렇고 짜장면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연구 없이 그리고 중국어도 별로 하진 못하는데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 중국 내수 시장이요. 중국인들 상대하기가 오히려 미국인들보다 더 까다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다른 시장도 뭐 어렵겠지만 예. 중국인들이 특히 외국 기업으로서 중국 내수에 들어가고 중국 안에 깊숙이 들어간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중국인들은 뭘 알아야 되고 뭘 몰라서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중국 시장에서 성공한 기업 그리고 실패한 기업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뭐 가격도 있고 뭐 성능도 있고 가성비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조금 우리가 문화적인 차원에서 조금 한번 리셋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적인 측면? 예,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은 외국 기업으로 들어가거든요. 예.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 그렇죠. 외국 기업이죠. 그런데 중국인들이 아주 고약한 게 문화적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이 문화적 자존심이 뭐냐면 밖에서 들어온 어떤 이민족이라든가 외국의 것이라든가 이것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이중적입니다. 그건 알겠어요. 저희도 그래요. 네. 저희도 그 국뽕이 강한 민족이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도 야 이게 요즘 유럽에서 유행이래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게 되는 받아들이죠. 이런 이중성이 있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한쪽으로는 개방적인 측면이 있는데 네. 그러면 이렇게 배척하는 데서 어떻게 포용하는 대로 넘어가느냐. 그 관건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중국인들의 기준이. 예. 너는 좀 외국에서 왔잖아. 그거 한국제잖아. 우리 싫어, 안 우리. 써. 싫어. 이러다가 상관없어. 나 이거 쓸게. 이렇게 넘어가는 그 고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차이도 있겠고. 이거를 이제 잘 포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이민족에서 출발했지만 한족을 지배했던 대표적인 이민족 국가가 있죠. 중국 역사성에. 예. 이제 몽고족의 원나라 그리고 만주족의 청나라입니다. 둘 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민족이죠. 그렇죠. 이민족이 야만인들입니다. 오랑캐입니다. 그런데 한족을 지배했지요. 물론 지배하게 된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좋은 것은 이제 무력이 있었으니까 가능했겠죠. 그런데 자 차지했어요. 차지하고 나서 몽고족은 90년, 100년도 못 갑니다. 그런데 청나라는 그 3배가 가죠. 그러니까 3배 동안 300년가량 지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몽고족의 차이하고 몽고족의 한족 지배하고 그다음에 만주족 청나라의 한족 지배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몽고족은 유목민족이란 말이에요. 자기 원칙을 굉장히 고수했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릴까 굉장히 조바심을 냈습니다. 그래 굉장히 힘에 의한 통치를 했죠. 그런데 청나라의 경우에는 자기들끼리는 만주족의 유전자를 유지합니다. 언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한족을 통치할 때는 철저하게 한족화, 한족 문화를 존중하는 정책을 펴지요. 우리 밖에서 오는 거 인정한다. 그렇지만
내가 한족의 문화를 계승할 것이고 당신들의 문화의 찬란한 전통 존중한다. 우리가 존중하고 이해한다. 자 그러면 당신들 뭘 기준으로 우리를 배척할 거냐. 우리가 피가 다르다는 거 인정한다. 그거 말고는 뭐 하냐 그렇다는 거죠. 똑같지 않냐. 우리가 더 당신의 한족의 나라들보다 더 좋은 나라를 만들고 있지 않냐. 그리고 문화 다 정리했지 않냐. 근데 입장 바꿔놓고도 우리도 그러면 우리 기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인의 전통 문화 다 인정한다. 네. 우리는 그냥 미국에서 온 기업일 뿐인데 네. 다 당신들 존중하고 맞춰줄게 그러면 자식도 됐어. 기특하죠. 그러면 니네 피 묻지 않는다. 니네 이제 우리 거다. 이런 전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척하던 단계에서 포용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기준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국의 유명한 철학자 펑여우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인들한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밖에서 오는 어떤 이민족이나 이것을 바라볼 때 중요한 기준은 뭐냐. 예. 문화적 기준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피라든가 그다음에 혈통이라든가 인종이라든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예. 중국 문화를 전승했고 계승했느냐 이 기준으로 중국적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한다라는 거죠. 근데 저희도 가서 중국 문화 계승하고 전통 존중하면서 물건 팔고 싶은데 네. 뭐 그거 굳이 싸워서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기업이.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정확히 주파수를 잘 못 맞추니까 생긴 일일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런 예를 보면 예를 사례를 들어서 좀 들어봐 거길 주시죠. 잘 했던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내수 우리가 소비재를 네. 갖고 얘기하자면 이제 중국인들의 마음을 잡았던 기업을 얘기한다면 KFC라든가 그다음에 맥도날드 같은 기업들이 있죠. 그건 정말 누가 봐도 미국 기업인데. 그렇죠. 예. 진짜 미국을 상징하는 기업이죠. 처음에 맥도날드가 92년에 이제 진출을 할 때 예.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개혁 개방의 상징. 그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오픈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우리 명동 같은 왕푸증에 이게 자리를 내줬죠. 그래서 M자를 이제 크게 그려가지고 중국인들이 난리가 났었죠. 저거 뭐 미제국주의 저 상징하는 그랬겠죠. 거를 내준다 그랬는데 맥도날드나 KFC도 처음에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KFC 같은 경우에 중국 음식을 팔잖아요. 죽도 팔고 그다음에 그렇습니까? 요티하고 같은 것도 팔고 중국 음식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KFC나 맥도날드 가서 중국 학생들이 그거 먹고 학교 가는 거죠. 아 맥도날드에서 그럼 우리 그 미국에서 파는 그 맥도날드 말고 현지화 메뉴를 현지화 많이 메뉴로 먹었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KFC도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네. 그런 왜냐하면 이게 또 그 정크푸드 이미지가 있어가지고요. 그다음에 이 맥도날드도 그렇죠. 근데 맥도날드가 아주 새롭게 중국에서 새로운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굉장히 아주 중산층의 이미지 네. 그리고 맥도날드는 이게 붉은색에 M자는 또 노란색이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 입장에서 디자인은 마음에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 문화를 보호하고 중국 전통을 계승한다라는 광고들을 계속해서 내보내죠. KFC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거의 좋은 사례가 중국 음식을 판다. 팔기도 하고 그다음에 KFC가 아주 자선 활동을 하고 이래서 아이들한테 타겟으로 이제 광고를 하는데 당신이 중국인들은 이제 아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 소중한 아이들 건강한 하루의 시작은 KFC에서 이렇게 광고 메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을 구성을 해주는데 KFC 원래 치킨 먹고 가면은 건강한 아침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식 죽이라든가 이런 메뉴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중국에서 결식아동들 돕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광고를 내보낼 때도 굉장히 전통적인 중국 전통적인 광고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 그리고 이제 현지 법인을 세우죠. 그래서 이게 미국 자본이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네. 현지 법인을 세워가지고 거의 중국 기업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게 원래 생명이 스탠다드 표준화인데 그렇죠. 전 세계 어딜 가도 맥도날드는 똑같아야 되죠. 근데 그걸 포기하고 그걸 포기하고 현지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그리고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벅스도 가면은 중국 차에 대한 그 메뉴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요? 라인업을 보게 되면 우리하고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시장 중국 소비자들이 그런데 굉장히 민감한 거죠. 그래 저 기업이 그래 중국에 왔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빼가는 데만 중점을 두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사스 사태가 났을 때 코로나 19 이전에 예전에 이제 사스가 났을 때 한국 기업 중에 중국에서 탈출한 기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이 있었거든요. 예. 이게 중국인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중국에 와서 뿌리를 내리고 중국화가 되느냐 어디 이놈 한번 보자. 보자 하는 거죠. 아니면은 가지고 기회가 되면 벌어서 튀느냐. 야 이거 농촌에 그러니까 도시에 있었던 뭐 살던 분이 농촌에 가서 귀촌 노는 뭐 내지는 현지 가서 농사 지으려고 할 때 그 예. 마을 어르신들이랑 그 부딪히는 거하고 느낌 그렇습니다. 비슷하네요. 이 동네에서 너 들어왔는데 어디 한번 보자. 우리 동네 룰 잘 지키고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저희도 시골 동네 가 보면 외국 며느리가 왔는데 국적을 잘 따지지 않으시고 뭐냐면 쟤 베트남에서 왔는데 참 효도 잘해. 그럼 인정하거든요. 그럼 인사이더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말하자면 공동체의 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기보다도 이제 로컬 룰인 거죠. 규범이랄지 중국식 규정 이거를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 우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류가 요즘 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 인기이니 그걸 무기로 앞세워서 갖고 가면 좀 주목을 받고 매력을 끌 수 있지 않겠냐. 네.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제가 우리 기업들이 내수 시장에 들어가지 못한 실패한 두 번째 이유라고 봅니다. 이게 한류가 뜨면서 우리가 너무 한류 마케팅에 올인을 했어요. 이게 한류 스타들 그다음에 한류를 무조건 내세우면은 잘 팔릴 것이다. 그렇게 했던 거죠. 거의 모든 것들이 한류 마케팅으로 수렴됐죠. 그런데 한류 마케팅이라는 게 사실은 좋은 명도 있지만 이거 굉장히 위험도 있거든요. 남의 나라라고 아예 밝히고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남의 나라 이거는 한국제라고 밝히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국에서 성공했는지 우리 식품이라든가 소비자들이 그 기준을 보면 바이두에 이제 중국 최대 검색 엔진이지 않습니까? 그 바이두에 이거 어느 나라 제품이야?라고 물으면 그건 성공한 겁니다. 아 한국산인지 몰라야 모르는 된다. 거죠. 예. 그런데 오리온이라든가 그다음에 풀무원이라든가 요새 그게 떠요. 그 이게 보면 한편으로는 한국산이기 때문에 찾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한국산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한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 오면서 한류에 대한 열이 식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여전히 한류에 대한 선호도는 굉장히 있지만 최근 이제 글로벌 그 한류 조사를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매번 조사를 합니다. 네. 그런데 작년 그리고 작년 재작년 계속 줍니다. 한류 팬들이 1,000만 명 줄었습니다. 중국에서 식어가고 있군요. 식어가고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은 중국 안에서 한국을 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약 40%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한류 마케팅이 그야말로 정가의 보도처럼 그렇게 쓸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럼 한국이라 좋아하는 제품군 서비스군. 네. 한국이면 싫어하는 제품군 서비스군이 따로 있어요? 그게 명확하게 그러지는 않지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한국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는 거는 자신감. 사실 식품이나 이런 거는 하지만 좀 더 로컬화하고 중국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코리안 스탠다드를 가지고서 고집해서 들어가면서 예. 실패한 부분이 있는 거죠. 아 그렇게. 과거에는 말씀하신 대로 중국 직원들은 싼 인건비에 내가 만들라는 대로 만들기만 했으면 되는데 네. 현지에서 하려면 이제 중국 직원들과도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해야 되고 네. 이렇게 만드세요라고 끝 안녕 이게 아니라 네. 이렇게 하세요 저건 저렇게 하세요 다 알려주고 왜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요즘에 손님이 왜 늘었어요 줄었어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인 직원들과도 잘 협력이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사업이 성공할 텐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중국인 직원은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도 좀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인사 관리를 하든 종업원 관리를 하든 우리나라하고 거의 유교 문화고 비슷할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중국 그 현지 법인에 있는 중국인 직원들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근데 만족도를 조사하면 별로 높지가 않아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충성해라. 그리고 좀 헌신해라. 이렇게 하는데 중국 종업원들이 여기 들어와서 한국 기업에 들어왔는데 내가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얼마만큼 이익을 볼 수 있을지 이걸 따진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국인들이 실리적이고 이익 중심의 사고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한국 기업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약하죠. 예를 들어서 중국 종업원들 처음에 입사를 했으면 계약 기간 2년 되면 다시 이제 계약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임금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하고 2년 지났으니까 입사 동기들이면 똑같이 해서 같이 임금을 책정해 주면 불만이라는 거죠. 나하고 저 사람은 분명히 다른데 왜 임금을 똑같이 주느냐. 그런데 신입 2년 차를 그렇게 업무 평가에서 우리는 인센티브를 차등하거나 연봉의 차이를 두지는 않죠. 근데 예. 이게 이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아. 그러니까 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그 요즘 중국인들 참 싫어해요. 그죠? 이제 한 80% 정도 싫어하니까. 그리고 우리도 중국도 한국인 무시하지만 우리도 중국인들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문화하고 우리는 굉장히 지금 상하 수직적인 직장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중국은 그런 문화가 굉장히 약합니다. 아, 직장 내에서 평등이 네. 우리나라보다 좋아요? 그러니까 위에 선배한테도 가서 깍듯이 인사해야 되고 우리 식탁에 가면 먼저 숟가락 넣고 해야 되고 고기 먼저 구워야 되고 이 중국 젊은이들은 그런 거 없거든요. 이게 이렇게 복도에서 만나도 별로 그렇게 인사하지 않고. 너도 직원 나도 직원. 그렇죠. 뭐 그렇게까지 뭐 야 너 그렇게 하부가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너는 좀 늙은 직원. 예. 그리고 이 뭐 상하 수직 위계 질서가 그렇게 약한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죠. 그 이런 측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직장에서 조금 일을 잘못한다 그러면 야 일을 이렇게 하면 되겠니? 야 너 월급 값에 심지어 이렇게 하기도 하죠. 물론 요즘에는 이제 많이 줄었지만 그런데 이게 중국인들이면 더 심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인들은 이거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이거 모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대하면 안 되는군요. 그렇죠. 편하게 대하면 안 되는군요. 이게 우리가 중국인들 인권의식 없어. 그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개인의 자존심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왜- 체면이죠. 그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점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평등화되어 가고 있는 걸로 바뀌고는 있어요. 네. 아시겠지만. 네. 근데 그거는 뭔가 좀 이렇게 발전하는 방향인데 네. 그게 그 차원에서 보면 중국은 이미 우리보다 더 멀리 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체면을 중시하고 내가 개인이 존중받고 싶다라는 의식은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우리보다 공동체 의식, 집단 의식이 훨씬 약해요. 이게 위계 질서 약하고. 예, 위계 질서, 수직적인 위계 질서가 개인주의 굉장히 강하고. 약고 개인을 중심에 두고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집단으로 공동체를 중심으로 생각하죠.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연대를 맺어요. 중국의 관시도 이제 우리의 인간적인 네트워크 네. 차이가 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에 두고서 관계를 맺죠.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 중심이고 자기 중심이고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공동체 의식, 조직 의식이 굉장히 약합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그럼 한국이 제일 강한 거예요? 공동체 의식은? 저는 그래서 이렇게 보자면 우리가 야. 유교, 농촌 뭐 이렇게 해서 중국인하고 한국인 똑같다고 보는데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중국인들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같다고 그래서,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그게 오히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미국 종업원 관리하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중국인들 대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맞다. 예, 그렇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 기업들이 이제 진출해서 중국인 종업원들하고 만나는 것 이런 거 굉장히 이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시를 우리가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가서 관시를 맺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중국인이라고 할 때는 어쩐지 인간적인 네트워크. 예. 그렇습니다. 맞죠. 관시가 중요합니다. 그거 한국인도 잘합니다. 그렇죠. 뭐 그렇죠. 선배, 형님. 그렇죠. 뭐, 우리도 잘하죠. 아, 그거라면 내가 얼마든지 잘하지.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내보낼 때 그래 자네 가. 술도 잘 먹고 인간적으로 잘하잖아. 그래서 이제 내보냈어요. 예. 대체나 잘하죠. 가면은 이제 첫날 하는 게 딱 이제 파트너 만나면 중국 비즈니스 파트너 만나면 술 하겠죠. 이제 한국 사람 그 중국 사람들이 매뉴얼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 오면은 이제 어떻게 한다. 아, 오히려 한국 사람들 대하는 매뉴얼이 있어요? 그렇죠. 알려줘요. 그거 이제 어떻게 대부분 하는지. 이제 근데 그들끼리. 그 첫 번째가 이제 그런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화통해요. 이렇게 뜻만 맞고 그다음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의기투합하면 화끈한 게 화통합니다. 한국인이다. 화끈하죠. 정말 화끈합니다. 이 기질 굉장히 이거를 이제 좋은 표현으로 하면 다이내믹하죠. 예. 이게 좋은 건 좋고 싫은 건 싫고. 그래서 이제 술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독한 또 중국 술 56도짜리 먹고 좋은 술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가면은 이렇게 나이도 트고 호구 조사도 하고 어디 출신이냐 하고 다 트죠. 그러고는 이제 마지막에 그래 됐어. 내일부터 형님 동생 하자. 말 내려.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갑니다. 중국인들은요 이렇게 보고 굉장히 한국인들 쉽다고 얘기합니다. 금방 친해지네. 예. 이렇게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까다로운 줄 알았는데 사실은 보자면 뜻이 맞고 의기가 투합하면 네. 속의 걸 다 주기도 하고 네. 특히 이제 술 먹다가 이러면 어우
됐다. 그래 앞으로 내가 뒤 다 봐줄게. 어허. 형님 동생 하니까 끝까지 가자. 이게 하루 아침에 끝납니다. 한국은 그렇다. 예. 예. 그 이게 그러냐면 뜻을 맞춰주고 하는 거면 사실은 중국인들이 융숭한 대접하는 거는 절대 공짜 아닙니다. 그렇죠. 뭔가 빼먹을 게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중국인들은 이렇게 하룻밤에 또는 뭐 한 일주일 하루 또 한 달 이렇게 가지고 결정을 하지는 친해지지 않죠. 않아요? 중국 속담에 말이 힘이 있는지는 먼 길을 가봐야 아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을 아는 것은 그 사람을 아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지켜봐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지켜보는 겁니다. 밥 한 번 먹고 또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계속 지켜보죠. 그리고 어떤 일도 조금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5년 되고 10년 되고 그러면 그래 넌 친구.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내가 니까 없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다이내믹하죠. 그리고 말하면 삼국지에 돈결이 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네. 중국인들이 보기엔 너무 쉬운 거죠. 이게. 어. 그러니까 한국인들 정말 화끈하고 좋다. 이미 매뉴얼을 갖고 있는 중국인에 우리가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한국식으로 그렇게 하룻밤 진탕 술 먹고 이제부터 형님하고 합시다가 중국인들한테는 안 통한다는 얘기군요. 그날로 끝인 거죠, 사실은. 아 그날만 형님하고. 만약에 그 기분에 따라서 계약을 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손해 봐죠. 그리고 잘 됐어 그러면 예 잘 됐습니다. 그리고 뭐 하하하 하던데요. 그리고 중국인들은 면전에서 싫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들은 뭐라고 그러면 S 표시가 응. 뭐 그냥 받는 거죠. 우리도 대화할 때 그래 그러면 하오 이러죠. 제가 뭐라 하니까요. 사장님 가서 출장 갔는데요. 이 사람은 하오 그러던데요. 다 잘 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됐긴 뭐가 잘 됐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래 하는 거를 하오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보자면 되는 건 없었던 겁니다. 이게 우리가 중국을 대할 때 사실은 굉장히 조금 더 영악해져야 되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익 중심에서 생각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중국인들은 철저하게 실리적이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나오고 이익을 따져서 나오죠.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비즈니스 협상하고 중국인들의 비즈니스 협상을 비교하면 중국인들은 먼저 소인이 되고 나중에 군자가 됩니다. 선소인 후 군자 중국인의 방식입니다. 뭐예요? 그 무슨 그게 뭐냐면 굉장히 쪼잔하게 구는 겁니다. 자기 처음부터. 이익 챙기고 그거 안 된다고 그러고 계속 이러고 하죠. 저놈들 진짜 이거 너무 치사하다. 그리고 너무 지 이익 밝힌다. 우리가 이게 협력을 하는 건데 합자를 하는 건데 진짜 소인 같이 보이죠.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떳떳하게 기업 키우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랑이 기어가는 수모를 겪고 그다음에 작은 이익이라도 끝까지 챙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우리는 기분 맞고 뭐 하면 먼저 군자가 됩니다. 아이고 내가 차라리 그거 안 하고 말지 어떻게 한신처럼 남의 가랑이 기어 들어가 차라리 굶어주고 난 못해. 그러다가 결국은 소인 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좀 선비적인 멘탈이 강해요. 그리고 유교적이고 우리가 훨씬 더 유교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요즘 비즈니스맨들 만나면은 중국 가서 성공했다는 사람들 없어요. 다 털리고 왔다. 그리고 이제 워낙 선비라서 나는 얘기하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중국하고 할 때 저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기고 계산적이고 실리 따지고 체면 몰수하고 이익 따질 때는 들어온다. 예.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었구나. 있어야 되는 거죠. 야 그런 차이가 있네요. 예전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진짜 부품 설계도 갖다 주고 뽑아왔는데 이제 다시 시작이네 정말. 그래서 제가 이제 리셋이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이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산업구조 차원 그다음에 뭐 반도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차원의 리셋이 필요할 텐데 우리가 중국을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들어갈 것인가 특히 예. 내수에 들어갈 때는 한번 그런 차원에서 좀 리셋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시장이 그렇게 크니까 가면 볼 수 있어.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들 실패했다고 하는데 성공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험을 우리가 공유하고 그 리셋을 바탕으로 해서 내수를 좀 더 효과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사례를 좀 하나하나 좀 배워보면 더 유용할 것 같기도 하고 그 전에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건 그 한국 상품이 중국에서 한동안 거의 뭐 불매운동 당한 적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애국주의 소비라고 표현하던데 뭐 그렇게 나오면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도 이제 일본 불매 운동하고 네. 그랬지만 지금 중국은 그게 조금 심하죠. 그래서 이제 문화적인 트렌드 또는 경제적인 트렌드로 이렇게 자리 잡아버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미중 대립이 심하다 보니까 아니 미국이 저렇게 봉쇄하고 한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도 그 편에 지금 서 있는데 그럼 우리라도 화웨이 거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삼성폰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주지 않으면 중국 기업들은 어떡할 거냐. 이제 이런 심리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자꾸 이제 애국 소비라는 이제 중국어로는 구오차오 한자로는 국초죠. 흐름조차 써서 그래서 구오차오라는 흐름이 이제 굉장히 시사 용어에 등장할 정도로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그건 배타적인 게 아니라 이해할 만하다. 본인들도 어려우니까. 이제 어려운 것도 있고 자부심도 이제 커졌습니다. 우리 것도 괜찮다. 사실 중국인들이 애국 소비를 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애국주의에 빠져서 소비적인 어떤 경제적 소비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가성비가 좋아야 써줍니다. 그것도. 뭐 어디 그렇죠. 어디나 우리도 그렇죠. 사실은 예. 그런데 저기 한국 물품에서 배척받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자면 예컨대 삼성 휴대폰이 왜 안 팔리느냐. 한국 제품이어서 그러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느냐. 이걸 명확하게 봐야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애국 소비가 굉장히 강해졌지만 애플 잘 팔리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또. 일본 차들 잘 팔리는데 우리 현대차는 안 팔려요. 그다음에 한국 제품 중에서도 어떤 거는 잘 팔리고 어떤 거는 안 팔려요. 근데 안 팔린 것 애국 소비 때문에 망한 게 예를 들어 롯데마트라든가 이런 거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애국 소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팔리는 신라면이라든가 오리온이라든가 풀몬이라든가 이런 거는 얘기하지 않죠. 그럼 애국 소비 때문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굉장히 힘들었죠. 그 원래 장사 사업을 장사 잘못됐다. 잘못됐죠. 그게 잘못됐죠. 그리고 이마트도 이제 거의 힘들었죠. 근데 이제 치명타가 사드가 된 거고요. 롯데마트 경우는 이마트 경우가 조금 다른데 이제 롯데가 사드 부지를 제공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반한 흐름이 결정타를 이제 때린 거죠. 그러면 애국주의 안에서도 잘 하고 있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애국주의 안에서도 사실은 이제 결국은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제여서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한국제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사겠다라고 하는 게 있죠. 좋은 거는 한국제라도 사는데 그렇죠. 어중간하니까 그냥 그 당하는 거군요. 네, 경쟁력의 문제죠. 예컨대 라면도 맨 처음에 라면 3사가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 뭐 불닭볶음면이 조금 이제 시장을 확보하지만 그런데 신라면이 독보적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라면 3사 중에서 왜 앞에 갔던 더 먼저 진출했던 두 개사는 실패했느냐. 그리고 뒤에 갔던 농심은 성공해서 탄탄하게 이 신라면이라는 새로운 말하자면 음식을 하나 만들어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죠. 이게 왜 그랬다고 보세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경제 마케팅 하는 분들이 이제 분석한 논문들이 꽤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곳을 바탕으로 이제 읽은 바에 따르면 사실은 초창기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그대로 한국 거를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네. 갖다 이거 가면 되겠죠. 음식 맛도 못했다. 비슷하고.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도 굉장히 넓고 매운맛이라고 해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중국의 매운맛은 약간 좀 그렇죠. 다르죠. 그리고 유통. 이런 재료 이런 부분에 의해서 결국은 앞에 들어갔던 두 라면 회사는 실패했던 거고 그런데 이제 가면서 이렇게 사실 신라면이 매운맛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매운맛하고 우리가 선호하는 매운맛이 미묘하게 다르죠. 네. 그것부터 시작을 하고 바꿨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인들은 끓여 먹는 문화가 없거든요. 라면을. 그리고 우리 컵라면처럼 그냥 뜨거운 물. 중국인들은 늘 차를 마시니까 뜨거운 물은 계속 있어요. 어디든지. 끓여 먹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부어서 먹는 건데 그거 먹으면 신라면 맛있겠습니까? 그렇죠.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신라면은 이거는 요리입니다. 그 새로운 컨셉을 이제 계속해서 퍼뜨렸던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 신라면은 요리 수준입니다. 꽤 비싸요. 이게. 그리고 이제 광고도 굉장히 중국스럽게 했죠. 이게 뭐냐면
마오의 문구를 따서 마오가 그런 거 하거든요. 장성에 가보지 못하면 사내대장부가 아니다. 이거를 신라면이 광고 문구를 카피해서 씁니다. 매운맛을 모르면 사내대장부가 아니다. 이게 중국인들이 들으면 귀에 딱딱 와닿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으로 계속해서 침투에 들어가고 한 번 침투에 들어가면 이제 선순환이 되는 거고요. 중국의 애국주의 소비가 있기는 있으나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런 것도 있다고 봐요. 이제 실패하고 오면 리포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탓입니다. 우리 탓이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애국 서비스 탓이다고 다 하는 거죠. 회장님이 타이밍을 놓쳤잖아요. 그렇죠. 안 되니까 네. 다 그쪽으로 모는군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안 팔립니다. 애국 소비 때문입니다. 차는 어느 나라 건지 다 보입니다. 그런데 보이죠 현대차인지. 그런데 문제는 현대차에 대한 인지도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런데 뭐 한국 차라는 거에서 안 팔린다?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셈이죠. 그럼 개인적으로는 현대차가 왜 잘 안 팔린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뭐 근데 이제 제 관점에서는 현대차가 처음에 포지셔닝을 좀 잘못했고 어떻게 했는데? 현대차가 사실은 가성비가 없어요. 아 가격도 어중간하고 예. 품질도 어중간해요? 품질도 어중간하고 뭔가 이렇게 포지셔닝이 애매해 버린 거죠. 그다음에 이제 SUV가 현대차가 중국에서 남입할 때 굉장히 약했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전기차로 전환도 그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일본 사실은 베이징 현대를 붙였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합작하는 과정에서 이제 네. 문제가 있었다라는 점을 많이 이제 전문학자들이 지적을 하죠. 베이징 현대라는 그 현대차 중국 현지법인의 이름도 네. 혜택 받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먼저 광주 혼다 이렇게 이제 합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이징은 없었거든요. 아 그쪽 지역 지자체랑 하는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이제 베이징이 그때 저 아시안 게임 하고 상징이니까 아시안 게임 하고 그다음 저 베이징 아시안 게임 하고 뭐 이랬을 때 엄청나게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일종의 혜택을 준 거죠. 가끔 이렇게 저 애국주의 소비나 이런 거를 불거지게 만드는 건 사실 기업이 잘못하기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 그렇죠. 특히 양국의 무슨 공무원들이 발언을 잘못하거나 하면 이제 가끔씩 그게 불이 붙는 경우가 있는데 네. 지금 중국의 물건 갖다 파는 입장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나 혹은 그런데 혹시 문제는 없습니까? 최근 들어서 제가 만난 중국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그 정치적인 멘트가 중국에서 철수해야 된다. 이제 뭐 중국 뭐 경제 계속 앞으로도 험한 말을 쓰면서 표현을 쓰면서 거의 이제 붕괴 수준이다. 빨리빨리 털고 나와라.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대사도 가서 상공인들 모아놓고 그랬다라는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철수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돈 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어려움이 뭔지 정부에서 듣고 그리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그것들을 좀 해결해주고 서포트해주고 해야 되는데 당신들 아직도 한심하게 여기에서 비즈니스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돈 벌고 있는데 이건 무슨 의욕이 나겠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마치 자기네들이 지금 착오적으로 어리석게 여전히 중국 시장을 보고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처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의욕도 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나라 국민들 자극하는 면은 없어요? 서로 있죠.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국인들이 사실 굉장히 한국이 완전히 미국으로 가버렸다. 맞아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국인들이 싫어하는 지금 우리 레버리지가 없어져 버린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이 보면은 야 이제 한국이 그전에는 그래도 중간에 있거나 아니면 뭐 결국은 한국은 어차피 미국 편이라는 걸 중국인들도 알죠. 미군이 들어와 있고 네.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완전히 가지는 않아야 되는데 이제 중국인들 보기에 이제 완전히 미국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더 그렇겠군요. 요즘 중국인들이 보니까 뭔가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시진핑이 3년임한 것도 그게 뭐 시진핑 좋아서가 아니라 진짜 우리 위기다라고 생각해서 밀어준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보기에는 사실 많은 중국인들은 아유 그냥 2번 하고 그만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또 이제 식자측이나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편으로 보자면 지금 전쟁 중인데 장수를 바꾸면
안 되잖아. 그리고 전쟁 중이니까 좀 더 힘있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 그래 한 번 더 해. 이런 정서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지금 중국인들 이번에 이제 20차 당대회 때 가장 그 많이 나온 단어이 안보라는 단어입니다. 중국어로. 이게 그 전 5년 전에 당대회 때보다 거의 2번이 넘어서 한 90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국가 안보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고 야 이렇게 자칫 잘못하다면 한 10년 하다가 무너질 수도 있겠는데 이 10년이 고비인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 당신 한 번 더 하고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지지를 하는 것이죠. 야, 그런 위기감 느끼고 있는데 낼름 상대편 들고 있으면 얼마나 더 서운하겠어요, 그죠? 밉죠. 근데 이제 우리는 또 우리 나름의 논리가 있지만, 있죠, 그렇죠. 중국은 또 중국 나름의 논리대로 그렇게 비판하는 거고. 근데 이제 한편으로 보자면 지난 13일에 시진핑 주석이 LG 공장을 갔어요. 네. 광저우에 있는. 그리고 요즘 그 CCTV에 한국 기업들 무슨 박람회 이제 한국 부수가 있으면 예. 그 한국 기업들을 소개하는 이제 인터뷰하고 이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제 이 시그널이 뭐냐? 이제 그 시그널을 우리가 면밀하게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과 중국 사이에 고위급 대화 채널이 거의 지금 단절됐거든요.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 올 차례야. 그러니까 우리 안 가. 네. 오기 전에는 안 가 이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 정부가.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는 그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고위급 방문이랄지 상호 방문이랄 이게 거의 단절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LG 광저우 공장을 갔고 방송에도 이제 우리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시그널이 뭐냐? 사실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계속 요즘 이제 국제사회에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는 미국 같지 않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사우디 중재자도 하고 있고 이란 중재자도 하고 있고 러시아하고도 중재를 하려고 하고 있고 계속해서 자기가 국제적인 어떤 영향력 그다음에 우리가 중재자의 모습을 다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죠. 과거의 중국하고 다르게.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미국은 자기 나라 기업만 생각하고 한국도 정말 힘들잖아. 지금 반도체법이나 IRA나 이거 다 힘들잖아. 그런데 우리는 글로벌 공급만 존중해. 우리는 외국 기업 다 받아줘. 그러니까 우리로 와. 물론 중국이 그러죠. 과거처럼 그렇게 개혁 개방하지는 않아요. 요즘 이번에 이제 나온 그 문구 중에 고품질의 개혁 개방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처럼 많은 그냥 세금 면제해주고 어떤 업종이든지 다 받거나 이러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외국 기업의 문호를 개방할 테고 당신들 와서 해라. 장사해도 된다. 그 이제 LG 가서 신호를 준 거죠. 한국 기업들이 힘들지 미국 때문에 우리 와 괜찮아. 그 이제 최고 지도자 시진핑 주석이 가서 그거 메시지를 하니까 이건 중국 메시지 정치잖아요. 그렇죠. 최고 지도자가 그렇게 하니까 CCTV 당장 한국 기업들 인터뷰하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 기업도 와라는 메시지다. 예, 우리는 미국하고 달라. 이런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셈이죠. 아 어떻게 해야 되죠? 참 그 걱정입니다. 진짜 미국하고 싸우는 바람에. 걱정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단기간에 끝날 것도 아니고요. 적어도 30년, 50년은 갈 텐데. 그렇게 길게 갈 걸로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는 갈 거라고 봅니다. 왜요? 극적으로 화해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화해라는 거는 이제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자면 네. 이제 이 역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중국이 이제 무너지거나 쇠퇴해서 이제 손을 들거나 네. 아니면 미국이 타협을 해서 이제는 중국이 못 따라올 거다. 그래서 니들은 월마트에 들어갈 싼 그거 만들어? 그것만 만들고 이제 예를 들어서 반도체 칩이라든가 그다음 5G라든가 이쪽은 못 따라온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 이제 중국 괜찮아. 이 정도 되거나 아니면 미국이 이제 완전히 손을 들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이 손들 리도 없고 중국이 쉽게 무너지지도 않고 이런 국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한 30년 이상은 장기적인 대치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이건 모를 일이죠. 저는 모를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지금 상태는 팽팽한데 왜냐하면 저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미래 신기술을 점유하는 쪽이 이기잖아요. 이기죠.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승부가 박빙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관건은 이제 반도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거 놓고 싸우는지도 싸우는 모르겠어요. 이유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웨이가 뚫고 나오느냐 반도체가 이거를 뚫고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저는 신기술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중국이 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오래 가죠. 물론 군사력만 본다면 게임이 안 되죠. 군사력만 본다면 뭐 중국이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그렇긴 한데 군사력으로 중국을 누르려면 미국도 피해를 감안해야 되는 거라서 네. 이기더라도 피 흘리는 피해를 미국이 시도할 거냐.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그 자멸론이죠. 중국이 자멸할 거다. 그러면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그것도 어떠세요? 중국은 저렇게까지 경제 성장했는데도 아직도 저 사회주의 폐쇄 경제 전체주의인 건 네. 저는 저렇게 하면 성공 못해 네. 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너무 중국을 사회주의 국가라고 보기 때문에 중국을 잘못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국가 지도자가 자기 마음대로 3년임 하고 하는데 그게 사회주의 그죠. 아니에요? 그러죠. 그건 사회주의입니다. 예. 그런데 경제 시스템은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그죠? 이번에도 지도부를 구성할 때 경제통들 그다음에 경제 실무를 하고 있는 주요 직책들은 그대로 안 바뀌었습니다. 리창만 하더라도 테슬라를 유치했고 그다음에 강소성, 장소성 이게 굉장히 혁신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리창을 볼 때 저 사람이 가장 억압적인 방식으로 실패한 상해 코로나 봉쇄 정책을 했던 사람 그리고 시진핑의 신복 이렇게만 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달리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정치는 사실 네. 저는 이거 황제 옛날 시스템하고 똑같다고 봐요. 사회주의라고 부르기보다 네. 옛날 황제 시스템이다. 옛날 황제는 그냥 한 사람이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공산당이라는 이런 조직으로 한다. 그래서 그 원리 그러니까 이건 전제라고 중국인들이 네.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시스템은 있다. 그런데 경제적은 이거는 실질적으로 자본주의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을 볼 때 사회주의 시스템이라는 렌즈만 가지고 보면은 안 보이는 거죠. 중국은 여전히 혁신할 거고 그다음에 개혁 개방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빈부격차의 문제라든가 그냥 인구가 감소하죠. 예. 인구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83만이 감소했으니까요. 통계로. 네. 그다음에 사회 빈부 갈등의 문제 여러 가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는 공산당이죠. 덩샤오핑이 중국의 문제는 결국 공산당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권력이 집중되다 보면 견제 장치가 없다 보면 이게 이제 방향을 잘못 세팅하면 다 망해버리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빨리 민주화가 돼야 되고 네. 개인의 창의가 더 존중받아야 되고 네. 상의 하달식이 위험하고 그렇죠. 하는 건데 네. 정치는 여전히 그렇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오히려 더 개인의 창의성과 개성을 더 존중하는 게 현재 중국이라 하니 그건 또 우리가 달리 생각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 창의적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보면은 민주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이런 창의성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개인의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차원이라. 그러니까 중국이 원래 자본주의적인 DNA를 철저하게 가지고 있어서 예. 모든 것들을 할 때 나를 중심으로 나의 이익을 중심으로 사고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중국 공산당은 중국 개개인들이 생각하기에 나의 삶, 나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판단해 보자면 괜찮은 겁니다. 물론 말할 수 있는 자유 그거는 없죠. 없죠. 그런데 나의 이익이라는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제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민주주의가 사실은 중국에 별로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예. 미국도 조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민주적으로 지도자를 뽑자고 사실은 예전에는 한국 민주주의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예. 근데 요즘 중국인들은 한국 저거 보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생각해 보면 민주주의 하기 전 대통령들이나 민주주의 한 다음 대통령이나 국민들 보기에는 점점 더 수준이 낮아지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들죠. 중국인들은 엘리트 네. 통치에 예. 대한 강한 저희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서구는 이렇게 그리스 문화 전통이 있는 서구는 광장에서 다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중국인들은 어떤 문제를 할 때 그 전통적으로 특정 한 사람한테 가서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거죠. 이런 방식입니다. 이게 문화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중국은 문화적으로 민주주의 할 유전자가 없는 것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그다음에 지도자에 대한 기대가 다르다는 거죠. 기대가 다르다는 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렇죠. 내가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지도자를 뽑을 때 선발 과정에서 도덕적인가 그렇지 않는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 사람이 정치를 잘못해도 그래도 내가 뽑았는데 뭐 그래서 지지합니다. 근데 중국은 이런 선발 절차상의 정통성은 없죠. 그런데 뭐냐면 저 지도자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 이익이 계속해서 확대되는지 그렇지 않는지 이 기준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물론 지도자들 저 지식인들이나 이런 사람은 그래 그렇다고 해도 우리 말할 자유 있어야지 사상을 그렇게 통제하고 억압하면 안 되잖아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중국 14억 중에 그런 사람은 소수죠. 이게 근데 이제 이익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 갈등이 커다랗게 되고 그다음에 중국 공산당이 더 부패하고 나라가 지금 기울어 가는데 자기들끼리 권력을 독점하면서 부패하고 이러면 폭발하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맨 처음에 했던 게 부패잖아요. 이 부패는 자기 권력 강화. 시진핑이 원래 반부패 전문가예요. 그 이전 직책에서도 계속 네. 시진핑이 가는 데마다 반부패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중국에서 가장 민심을 얻는 게 반부패입니다. 중국인들은 권력을 당신들한테 맡겨놨으니까 깨끗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심판을 못 하잖아요. 끌어내리지는 못하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투표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더 배신감 느끼고. 그렇죠. 그 부패 관료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반부패에 굉장히 민감한데 시진핑이 그걸 긁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반부패를 해서 엄청나게 반부패 실적을 올렸죠. 예전에는 한국인들이 가면은 탁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해줬는데 좋은 술도 주고 마우타도 주고 했는데 요즘 안 주잖아요. 그래요? 이게 식비를 딱 정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꼼짝 못해서 우리가 맛있는 걸 대접을 못 받죠. 그래 이제 이 반부패가 이제 또 하나는 그러는 과정에서 자기 권력을 강화했죠. 남을 숙청하는 그렇죠. 좋은 명분이 될 테니까. 우리도 사법으로 가지고서 반대파 쳐내듯이 중국이 이제 반부패 시진핑 했던 게 두 가지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중국인들이 아직까지는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중국에도 시진핑 물러나가라. 이게 지금이 문혁이냐. 그리고 제가 들은 정보 또 친구들의 얘기를 중국 친구들의 얘기를 보면 요즘 사상이 굉장히 억압이 심해요. 예전보다 더. 네, 대학에서는 이런 교재 쓰지 말아라. 이런 말 하지 말아라.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런 측면에서 시진핑 정부가 굉장히 억압적이 됐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람들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시진핑이 그래도 어쩔 수 없어 한 번 더 해. 이렇게 이제 지지를 해주고 있는 셈이죠. 그렇군요. 야, 이 중국이라는 것 좀 자세히 알아야 중국에서 저희도 사업도 할 수 있는데 꽤 생각보다 복잡하구나. 이게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겠구나. 문화적으로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계기였네요. 연세 우유가 중국에서 잘 팔립니까? 연세 우유가 우리나라 우유 제가 지금 통계를 봤는데 우리나라 우유 수출의 많은 네. 부분을 연세 우유가 차지하고 그래요?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1등 우유는 아닌데. 우리나라 1등 우유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우유잖아요. 네. 생우유를 갖다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나라에서 사가야 되는 걸 하는데. 그렇죠. 저는 매일 우유, 남양 우유, 서울 우유는 뭐 하고 있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우유가 갖고 있지 않는 장점이 있죠. 이건 대학의 우유고 신뢰도고 그다음에 연세대학교의 포지션이 어떻다라는 것도 알고 그래서 이거 비싸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서울대를 좀 더 쳐주는데 우유는 서울 우유보다 우유는 서울 우유고 서울대 우유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게 부모들이 특히 이제 뭐 우유 파동 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가루 우유는 오스트레일리아산이나 이런 걸 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오늘 생우유는 집유해가지고 내일 중국 시장에 풀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서울 남양 메일도 트라이는 했어요. 아니면 트라이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호응을 얻지 못한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라인업을 굉장히 여러 개로 지금 연세우유가 가져가고 있고요. 그렇게 보자면 굉장히 좀 성공한 사례들이 될 거고 그 성공의 경험들이 좀 많이 공유됐으면 좋겠어요. 풀무원도 그렇군요. 10년 적자 봤어요. 그런데 중국 진출할 때. 네. 예. 그런데 최고 나서는 두부를 잡았지요. 그게 한국산 두부인지도 압니까? 그럼 한국 브랜드인지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는 것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기 바이두에 물어봅니다. 이게 풀무원이 어느 나라야? 어느 나라 거야? 이렇게 한국 거라고 질문합니다. 하면 더 신뢰가 가요? 아니면 에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풀무원이요. 스파게티를 팔아요. 스파게티 면? 예, 이게 잘 팔려요. 그럼 이거 한국 거라고 딱 봤을 때 이거 한국 거?
이렇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리고 풀무원이 한자로 음역을 해놨는데 이거 한국 냄새가 안 나요. 한자 같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풀무원은 그대로 음역을 했으니까 마치 서양 제품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는 이게 중국 사람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아주 서구에 기원을 했는데 한국이나 일본이 조금 동아시아적으로 동양적으로 이렇게 가공해서 내놓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도가 있어요. 근데 풀무원 같은 경우에 물론 삼계탕도 팔려요. 근데 한국 식품 라인업도 있지만 지금 잘 팔리는 게 아주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두부 그리고 이 스파게티. 이 스파게티가 밀키트 형태로 파는데요. 아주 이게 잘 팔립니다. 야.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좀 더 우리가 좀 공유를 물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통 이런 게 좀 힘들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그런 사례들을 보자면 내수를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일종의 구조적 전환에 맞아서 리셋을 할 때 내수에 성공한 기업들 이 경험을 좀 더 공유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겠네요. 예. 사실 지금은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노름판에 돈 딴 사람은 없잖아요. 노름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너 땄어? 그러면 와 이랬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 딴 사람은 말을 못 합니다. 이 분위기가 돼 있어요. 예. 그런데 분명히 중국 진출해서 물론 잃은 사람 많아요. 사기당한 사람도 있고 정말 힘들게 진출했는데 다 뺏기고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경험들은 그 경험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렇겠네요. 그다음에 성공한 기업들은 아 시장이 제일 크잖아요. 이게 다른 시장에 비해서 동남아 시장보다 단일 시장으로 이렇게 큰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물론 안 되면 철수해야죠. 그렇지만 성공한 기업들의 경험을 우리가 좀 공유하고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정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중국에 진출했다가 여러 가지 성공이든 실패든 교훈을 얻은 기업들을 또 저희가 또 그럼 교수님이 좀 도와주시면 모셔서 네. 그 얘기 좀 들어보고 네. 해봐야 되겠네요. 아 이거 참 사업을 하려고 해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니 중국이 그렇게 간단한 시장이 아닌데 그냥 뭐 들고 가서 뭐 하나를 팔아도 13억개 14억개 판다는 생각만 가지고 가던 시대가 끝난 거죠. 우리 말고 다른 나라에게도 간단한 시장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겠죠? 중국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건 다행입니다. 예. 예. 그리고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크지만 또 북쪽 다르고 남쪽 다르고 동쪽 다르고 서쪽 다르기도 그래서? 하고 그래서 예. 이제 굉장히 특히 이제 소비자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산품을 그냥 팔 때는 오히려 더 쉬웠는데 내수로 들어갈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이제 그 관문에 서 있고 이걸 뚫지 못하면 이제 우리는 사실은 이제 대중국 수출이라는 게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한때는 우리나라 시장도 외국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독특하고 이상한 시장이라고 한국 시장. 네. 그런 경우 많았잖아요. 그렇죠. 대형 마트들 다 들어와서 다 쓰러지고 네. 이마트만 살아남고. 그리고 지금 그 이마트도 실패했는데 까르푸가 중국에서 굉장히 성공했었거든요. 오히려? 예. 그런데 요즘 까르푸 팔렸어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뭐냐 이게 또 하나가 있는데 문화적인 차원이 아니라 중국이 데이터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예. 그런 디지털로 유통망을 하는 거 이거 더 빠릅니다. 그런데 까르푸가 거기에 뒤졌어요. 그러니까 식품도 이제는 그 중국이 빅데이터 그다음에 디지털을 사용을 해서 유통을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물류 배치하고 예를 들어서 뭘 앞에다 둘 것인가 식품 매장에서 그다음에 뭘 선호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뭘 재고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 이게 중국이 더 빨라요. 빅데이터 경제가. 그러다 보니 중국의 대형 마트들이 더 잘해요. 네, 그 이제 중국이 더 잘해버린 거죠. 그래서 국내 거에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또 배워봐야 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중국문화학과의 이우견 교수님. 중국 문화학과는 나중에 그냥 문화나 배우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젠 이걸 배워야 장사를 하러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과목 중에 애들하고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중국 진출 기업의 문화적 현지화 어허. 이거를 이제 같이 프로젝트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은 실패했고 야. 어떤 기업은 성공했는지 이런 걸 이제 그 프로젝트 문화의 차이를 가지고. 예, 예. 이제 근데 다른 거는 이제 제가 문화 전공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런 거 하나하나 좀 네. 자세히 배웠으면 좋겠어요. 뭐 하나라도. 중국인들은 문 열고 들어갈 때 어떤 습관이 있어서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예. 밥을 먹을 때는 어떤 습관과 어떤 문화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서피스 컬처라고 해서 표면적인 문화를 이제 배우는데 우리가 너무 그러는데 중국인들이 뭘 싫어하고 뭐에 자존심 상해하고 중국인들이 어떤 거에 화를 내고 민감한지
이게 그러니까 깊은 심층적인 문화 딥컬처라고 하는 거 이 부분에 약해요. 그리고 우리가 표면에 있는 예를 들어 차 마시는 법 뭐 이런 것만 많이 하는데 야 중국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한 분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존경하는 분인데 중국에서 그야말로 성공하시고 고생하신 분인데 그 얘기를 합니다. 중국인들이 축구 좋아하는데 한국인들은 가서 야구를 가지고서 비즈니스 하려고 그런다. 중국인이 야구 진짜 못하고 네. 좋아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야구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면 안 된다는데 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축구의 룰을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원래 문화라는 게 중요하긴 중요해서 프랑스에 물건 팔려면 프랑스 문화를 알아야 되고 이탈리아에 팔려면 이탈리아 문화를 알아야 되고 일본에 물건 팔려면 일본의 문화를 알아야 되긴 하는데 프랑스 문화 모르면 까짓 거 프랑스에만 안 팔면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뭐 어차피 많이 사주지도 않을 거고 네. 다 그래왔던 것 같은데 중국은 안 그렇네요. 이게 중국이 굉장히 고집스러운 나라고. 네, 중국은 안 그렇네요. 자기 거에 대한 집착. 그래서 시진핑 주석도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중국 문명 얘기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시진핑 주석이 강조한 게 중국식 현대화입니다.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우리가 주목해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국식 현대화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저거 박정희식 민주주의, 한국식 민주주의 그런 버전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하죠. 맞습니다.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체제를 정당화시키고 자기 통치를 합법화시키는 거죠. 그런 측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결국은 우리는 미국식 안 가, 서구식 안 가, 중국식 갈 거야. 이 고집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 미중 전쟁이 오래 가기도 하겠네요. 오래 가요. 문명 그러니까 이제 미중 대립을 보는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문명 대립이라고 보는데 중국은 고집스럽게 우리 문명을 가지고 보편화시킬 거야. 세계를 한번 다시 중국식으로 바꿔볼 거야.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주 고집스러운 어떤 문명적인 전통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차원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예.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중국 이해라는 측면 그다음에 중국 내수 산업 진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을 우리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자주 좀 모셔서 배울게요. 3프로 TV도 이제 중국에서 혹시 서비스를 하면 썸네일 어떻게 만드는지 또 그걸 알려면 또 중국 문화를 또 배워야 되겠네요. 자, 서강대학교 중국문화학과의 이우견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